안녕하세요.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 즉 아주 기본적인 사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읽는다라는 얘기는 작가가 찍어놓은 사진 자체를 내가 감상할 때 그 작가의 의도,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려 그러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봐야 되고 또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매우 민주적인 매체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 또는 내가 어디를 방문했으면 그 관광지와 함께 나를 찍은 모습,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가득 차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많은 사진들이 포스팅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물과 사람 또는 풍경을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촬영 방법을 우리가 포인트 앤 슛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대상 자체를 촬영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예술사진인데요. 예술사진은 다른 수준의 경험을 보는 얘기에 제공을 하죠. 자, 제가 이제 그 오른쪽에 예제로 든 사진은 몽골에서 목동을 찍은 양목동을 찍은 사진인데요. 양이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전반적으로는 몽골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역동성,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유목민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컨셉을 숨겨서 촬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순수 예술 사진은요, 현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레티브를 구성하거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존재로서 예술사진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위대한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사진은 이미지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읽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사진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언어, 즉 우리가 말하는 시각 언어죠. 시각 언어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곧바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소설이나 시와는 달리 이 시각적 언어는 매체의 코드를 깨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열쇠예요. 이 열쇠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사진을 쉽게 개봉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익숙치 않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각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서 언어는 우리가 생각과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신호체계죠.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법은 쓰기입니다. 즉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진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진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려면 사진 언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소설가가 아름다운 글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상상하게끔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진 언어는 표지판을 정렬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진 쓰기를 통해 가지고 작가는 사진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표현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시청자가 사진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를 시각 언어 또는 사진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사진이 매우 중요한 정신분석학적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심리적인 부분 자체, 물리적인 부분과 심리적 부분으로 나눴을 때 작가들은 심리적 부분 자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의 언어를 습득해야지만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는 이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개체 및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사진은 우리가 말하는 대상, 피사체, 그 물체를 촬영해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 개체는 산이 될 수도 있고요, 기차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리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일 그릇이나 유리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진 작가는 이 물체에 독특한 해석을 제공하여서 피사체를 바꾸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즉, 아주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진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가의 그런 사진적 행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체는 사진의 무엇이고 피사체는 사진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해석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 사진은 물론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꽃을 보여준다든지 하나의 여인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패턴의 특성을 중점으로 두고 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 사진에는 의미가 있어요. 작가가, 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 두 사람이 들고 있는 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고급 명품의 가방을 들고 있고요, 남자는 똑같은 모양의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느냐, 여러분들이 저것을 발견하고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체 자체는 사람이라는 개체의 남녀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소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 깊숙이 이해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체와 개체와 또는 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성이에요. 즉 구성은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비율은 사진 작가가 사진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고려하는 것들의 한 가지 행위이기도 해요. 물론 르네상스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비율 자체는 작품의 어떤 최종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인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되게 저 수치적인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업들을 해서 그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비드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시면 그 비율이 아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즉 이 구성이라는 것은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에서 피사체를 배치할 위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가는 사진의 미적 품질은 비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는 되게 크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작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진가가 비율을 활용한 구성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내시는 거죠. 자, 구성은 이미지의 모든 개체와 요소의 배열을 의미를 해요. 때로는 사진 작가는 개체의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구도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물 사진 같은 경우 어디다 놓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찍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또는 다른 유형의 사진들, 예를 들면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치의 비율이 조작할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진은 모양과 형태와 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구조화하면 형태라든지 모양, 그리고 선의 배치 자체가 사진가에 의해서 제어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시청자의 눈을 이끄는 시각적 통로, 즉 우리가 말하는 리딩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끌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은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선과 색상과 톤은 이 시각적 스토리의 다음 장으로 시청자의 주의를 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진가들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가들이 주로 많이 쓰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셨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초점이에요. 초점은 이미지에 선택된 개체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즉 압정 효과라 그래서 피를 딱 꽂는 것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을 흐리게 하면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선명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선이 가고 눈에 띄게 되고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을 흐리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야생동물을 찍을 때 뒷배경을 흐리게 해서 그 대상체, 그 피사체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게끔 하죠. 이게 이제 사진이 할 수 있는 되게 광학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시선을 두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더 많은 요소에 초점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이렇게 확 넓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제 여러 개체가 보임으로 인해서 시청자는 그 보여지는 선명한 개체들을 이어서 생각을 가져가게 하는 거죠. 사진의 선명도는 모든 세부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흐린 사진, 블러링은 속도감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러시아의 시장에서 촬영한 부분인데 꽃이 화려하게 있고 두 분의 여인이 있어요. 근데 마치 거울에 비춰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의 두 여인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고 앞부분에는 되게 화려한 형태의 꽃들이 있는데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저 두 인물에 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주변부에서부터 그 여인한테로 시선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빛이에요, 빛. 사진을 만들거나 깨트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조명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렌즈가 빛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의사소통에서 종종 우리는 오감에 의존해서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사진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감에 의존한다라는 건 얼굴에 쓰여 있죠. 화가 나면 표정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손의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라질 거고요. 언어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역시 오감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는 이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공감각에 대한 부분을 아시면 사진 안에 등장되는 피사체의 모습 또는 피사체의 움직임 또는 피사체의 표정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사진이 주는 또는 그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미를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우리는 포착된 순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과 비전에 의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이제 주체적인 부분이고 사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조명을 사용하면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분위기와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밝게, 어느 부분은 어둡게, 또는 어느 부분엔 특정 컬러의 느낌이 들어가는 빛을 주고 어떤 부분은 그 반대색의 빛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는 이에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엑스트라라 그러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광 아래서 촬영을 해요. 그런데 영화 배우인 경우에는 반사판을 쓰거나 또는 특정한 라이팅을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 사람이 주인공이야 라고 이해하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명의 힘이죠. 실외 사진에서는 자연광의 변화는 시간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물체를 전혀 다른 형태로 보여지기도 해요. 아름답거나 불길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또는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전부
빛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경호에 벽돌을 지고 가고 있는 인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게 가혹한 듯한 강렬한 힘 또는 노동에 대한 부분, 그 사람의 살고자 하는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황혼길에 어부가 어망에 가득 고기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집으로 귀가하는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가는 이 빛을 잘 활용하는 거고요. 찍어놓은 작품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빛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읽어내시면 사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서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조라는 방법을 사진가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은유도 사용을 하지만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대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조는 전체 이미지와 톤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상대적인 대비, 즉 명암 대비죠. 이 대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어둡게 침울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를 행복하고 즐겁고 섬세하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대조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대조는 기본적으로 고대비 이미지에서는 하이라이트한 부분과 섀도우 부분 사이에 간격이 큰 반면에 저대비인 경우에는 음영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무던하고 임팩트가 보여지지 않는 사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비로 찍어놨는지 아니면 저대비로 표현해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가 러시아에서 찍은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있는 저 썸머셋이라는 글자가 보여지는 부분은 푸른색과 노란색, 붉은색 자체의 세 가지 색을 써서 뒷부분과 앞부분 자체를 강렬하게 대비를 좀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듯 대비는 여러 가지의 툴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명암 대비 또는 어떤 색상 대비, 의미 대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 안에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진 작가는 높은 대비를 사용해서 주의를 끌고 강한 감정을 일깨우는 반면에 낮은 대비는 보는 사람에게 평온함과 행복, 나른함 이런 것의 개념을 전달하는 방법의 언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진 작품 속에서 찾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지의 대부분 어두운 회색과 검은색, 이제 이걸 로키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로키한 이미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보통 드라마틱하거나 신비스거나 또는 심지어는 조금 악의적으로 좀 나쁘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장점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사진을 보면 고급 세단일수록 어둡게 검은색의 컬러를 채택을 하면서 중후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경차인 경우에는 색이 되게 밝은 색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감각적으로 익히셨으면 사진 안에서 읽어내셨을 때 로키한 이미지다, 하이키한 이미지다. 그래서 작가는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읽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하이키 이미지는 더 밝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시청자에게 행복함이나 젊음 또는 청춘, 가벼움 또는 밝음 이런 것들을 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 사진에 로키한 사진과 하이키한 사진을 몇 장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중에 색상 대비를 좀 많이 쓰죠. 색상 대비. 그래서 모든 화가가 팔레트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진 작가는 다양한 시각 효과를 얻고 분위기 또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련의 색상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들어왔을 때 찍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색상의 제어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3가지 또는 4가지를 넘어서는 색은 제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3가지 색으로만 이 프레임을 구성할 것인지 작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가서 적당한 구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색상의 범위는 눈에 띄고 대담하거나 또는 저채도화라고 얘기를 하죠. 뮤트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미묘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표현력 있고 연상시키는 컬러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는 종종 완전히 새로운 문법을 적용시키기도 해요.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컬러라는 게 있어요. 숲은 녹색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컬러를 갖고 있는데 숲의 녹색을 분홍색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자주색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작가들은 보는 사람의 그 의미와 의도를 다르게 전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제가 러시아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전체적인 컬러의 배열은 녹색과 붉은색 두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흑백 사진에서 빛은 검은색, 흰색, 회색의 다양한 톤과 최종 이미지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흑백 사진은 명암의 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어하기가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사용하는 분들은 아주 느낌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컬러 사진에서는 가장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컬러 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색을 나란히 갖다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녹색, 주홍색과 파란색을 하나의 화면 안에 표현해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말하는 대비를 이루면서 보는 사람에게 강렬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타임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 중 한 가지가 이 시각인데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명한 사진 작가들을 보면 이들의 사진이 대부분 되게 적절한 순간에 칼같이 찍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를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진을 찍을 때 매우 완벽한 동작 자체, 즉 피사체의 움직임을 본 후에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의 기회는 매 순간 발생되면서 완벽한 순간을 포착해서 시간에 포착된 기억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지 이거 자체를 사진 작가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찍어놨을 때 왜 그 순간 왜 그렇게 찍었는지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셨을 때 사진을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점이에요. 관점. 고려해야 될 사항 중 중요한 요소가 사진가가 물체를 기준으로 카메라를 배치했을 때를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게 배치를 했느냐, 눈높이에 맞춰서 배치했느냐, 낮은 위치에 배치했느냐 라는 부분들이에요. 영화 같은 경우는 크레인을 쓰거나 또는 항공 촬영을 하거나 해서 이 물체를 작아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이 각도에서 촬영하는 부분을 보통 조감도, 하이앵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버드 아이 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촬영하면 시청자가 물체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물체 자체를 이렇게 조망하듯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촬영 방법을 써요. 최근에서는 이제 드론 촬영을 이제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높이 시점은 보는 사람과 사물이 마주보고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찰자와 사물 사이에 깊은 연관관계 또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라든지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이 아이 레벨, 눈높이에 맞춘 사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웜즈 아이 뷰라고 얘기를 해요. 즉 벌레의 눈, 관을 통해서 보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보는 사람이 곤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사체, 대비, 초점, 원근감 구성을 고려해서 사진의 내용에 대한 특정한 도출을 결론 자체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사진 작가들은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진 작가는 사진의 시각적 언어의 초점을 기본적으로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방법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책처럼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원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우리가 책처럼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물이 사물을 위해 촬영되었는지, 이미지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 대한 더 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지,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반응을 유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진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원래 사진을 읽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진학교에서 이미지 읽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입문자들 대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진을 작가가 찍어놓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구도를 잡을 때 피사체를 강조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사진의 초점은 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목 자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또는 대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는 관점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제목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목은 특정한 의미의 닷을 내려주는 앵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목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릴레이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지어놓은 제목 자체를 바라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빗서부터 주제는 무엇인지, 소재는 무엇인지, 이러한 요소들 한 번씩 체크업해서 사진을 보시다 보면 작가가 숨겨놓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작품 사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고 고도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진 읽기는 또 내부의 오프라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